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9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대응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 특별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을 이어갔습니다.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설 물가 점검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외전. 여야가 각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내부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홍의 쟁점과 이후 파장의 향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170여 개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선 90여 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내일 본회의에서 9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무제한 토론 시 의장의 400건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갈등과 정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민생은 그 자체로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법안 또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이 우선으로 꼽힙니다. 특별법은 경기도권을 포함한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쟁점 사안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됐습니다. 또 공연 티켓 부정 판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 등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한 대응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비준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반면 민주당은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보고 대미투자 특별법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우리나라 무인기의 북한 침투와 관련해 개인 일탈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라는 데 초점을 두고 국방부가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가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북한 웹사이트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이틀째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을 두곤 국민 상식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이틀째 지켰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당 상임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 구성을 의결하는 등 필수 당무 일정만 이어가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별세를 두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며 사회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법원의 첫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세 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권력형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농수산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을 우려하며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우려하며 현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비 쿠폰 등 확장 재정 정책이 물가를 압박하고 환율 불안을 키워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단식을 중단한 지 6일 만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도 통화 확대가 고물가의 근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현금, 쿠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 고물가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혁을 물가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국방비 증액까지 약속했지만 관세 인하 협의가 석 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해놓고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공청회 제안도 상정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내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의결 여부에 대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만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제명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한 전 대표는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화를 보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국회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정작해서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후에는 지난 2달간 그 상임위에 단 한 차례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일단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이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제출만으로도 관세 인하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 이를 문제 삼았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 미국 법원에서도 이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시간 끌기라는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국회 재정경제기후위원회의 상황을 보면요. 법안 상정 이후 6차례나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요. 그 사이 예산안 심사나 인사청문회 등에 밀려서 이 특별법에 대한 것은 단 한 번도 안건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한국 국회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격의 빌미로 삼은 건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거론하면서 SNS에 거론한 게 한국 외에도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청와대는 뒤늦게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1분기 내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 비준 동의를 패싱하고 특별법이라는 편법을 쓰다가 사태를 키웠다며 이 정부와 여당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비협조 탓이라면서도 최근에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일정을 소화한 직후 이를 성과로 내세우는 시점 속에서 불거진 이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읽힙니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이 국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접근법 여전히 다릅니다.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처리하면 충분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이지만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국가적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헌법 60조에 따라서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이 국익이라는 것을 내세우곤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관세 참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 고도의 프레임 전쟁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에 한국 쿠팡 제재와 온풀법 입법 추진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민주당이 주도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잇따라서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면서 연이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었죠.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온라인 플랫폼법 온풀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이 중국 기업만 이롭게 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의 고심은 이와 맞물려서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려 했었지만 이게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통상 마찰로 비화되는 모양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 지도부는 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을 하면서도 이 내부적으로는 완급 조절론이 고개를 조금 들고 있습니다. 당장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 이른바 쿠팡 TF 출범도 예정한 것보다 수년이 됐고요. 온풀법 역시 독과점 부분을 제외하고 3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조금 딜레이 시켰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온풀법을 빌미로 이 자동차 관세를 추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의 설익은 규제가 한미 동맹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일단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상 이슈와 이 국내 규제를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책 동력을 과거처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처지입니다. 네, 여야가 또 그리고 그동안 뜻을 모으지 못했었던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 대해서 뜻이 서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본회의장 내 60명 상주라는 아주 강력한 유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를 철회하는 대신에 의장이 직접 지정한 의원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민주당 국회 부의장 2명이 24시간으로 교대 근무를 서며 사회를 봤었죠. 이는 국민의힘 측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불참하면서 생긴 부담이었는데 여야 모두 이 피로감과 의사 진행의 공백을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제적위원 5분의 1인 이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진했었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모두 소수당의 발언권 침해라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이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하고요. 대신 여야는 국회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단이 아닌 일반 의원 중 한 명을 지정해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 위임 조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해서 내일 처리키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법 12조에는요. 의장이 사고 시 지정하는 부의장이나 미지정 시 다수당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요.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뽑는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의장과 이 부의장이 이를 맡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70세를 넘긴 우원식 의장과 의장단의 이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타협을 한 셈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정쟁 법안은 제외하되 이처럼 국회 운영 효율화 법안 등 민생 합의 법안은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사회권을 넘겨받게 될 의원은요. 통상 이 상임위원장이나 중진위원 중에 한 명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는 의장단에게 최소한의 휴식 기간이 앞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만나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대상에 맞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이면서도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이른바 시민개헌넷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과 참석자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지할 수 있는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넘어서 정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신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개헌이었던 만큼 이르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1962년 제정된 국민투표법은 2014년 재외국민투표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11년이 넘도록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고쳐야 하고 공직선거법에만 있는 사전투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고 우 의장도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11년간이나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2월 초중 정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야가 이렇게 갈등을 심하게 하고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국회의장으로서도 참으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우 의장은 개헌이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개헌,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선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 헌법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며 그 역할을 국회 개헌특위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중국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한 것에 정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중국과 서해 구조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철거 조치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이 16개 구조물 가운데 1개만 이동시켰다고 지적하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서해 구조물의 완전 철거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을 설날 전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TF 차원의 쟁점 정리는 마쳤고 정책의 이장 논의와 정부와의 협의 등 최종 조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관련 SNS 게시글에 대해서 증세 여론을 떠보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금 살포로 나라 곳간을 비우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즉흥적인 SNS 정치 대신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곽건홍 초대 국회 기록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록의 보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 지평을 열 것이라면서 국회 기록원장의 임명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곽 신임 원장은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의회 아카이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치킨 게임 멈춰야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제명 결정을 추인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론의 시계가 앞당겨지자 당 내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중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어떤 결론을 내려도 당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제명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지도부가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한편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언행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친한계 측 인사들은 제명은 안 된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지만 장 대표의 단식 농성 기간 동안 한 전 대표가 보인 행보로 인해서 당내 기류가 제명 쪽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도 나온 상황인데요. 중요한 기류 변화가 좀 의원들 내부에서 좀 있었던 게 사과를 할 때 조금 더 한 단계 좀 나아간 깊은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 한 전 대표는 본인이 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해서 그 사이에 의원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걸 처리하지 않겠나고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에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리 여부가 향후 당내 통합과 분열의 방향을 가릴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제명 강행이냐 또 다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냐를 두고 장동혁 대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숨 고르기입니다. 깜짝 합당 제안 이후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식에서 나란히 상주를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이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합당 제안 이후 두 사람이 함께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양당 모두 애도 기간 합당 논의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은 애도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합당과 관련한 절차는 양당 간의
문제는 논의하기에 매우 이르고 적절치 않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합당이 이뤄진다면 늦어도 2달, 즉 3월 안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서 그 전까지 합당 논의를 끝내야 예비후보 등록 등 실질적인 단일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혁신당에선 몸집 불리기에 그친 합당은 절대 안 된다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졌던 가치와 비전, 또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 DNA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아남고 몸집 불리기 자체가 의미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적 가능성들을 열어나갈 수 있느냐. 조국 혁신당에 지향해 온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것이 이제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뭐 합당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합당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면 당명 변경과 공천 지분까지 합당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그 이름에서부터 당이 나아갈 정체성이 그렇죠.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민주당은 70년 정당이에요.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공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 합당에 대한 정쟁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양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내부 반발과 풀어야 할 과제 속에서 합당을 통한 법 여건의 지각 변동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외통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했다고 이제 밝혔고, 한편에서는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 그리고 중간 선거를 주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선언 좀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될지, 관세 25% 복귀 압박 의도가 해석이 좀 분분한데 또 바로 이제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또 이게 발언을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하고 EU하고는 그 관세 협상 결과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기대했던 그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성과를 빨리 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안 내려지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이 단일한 목적은 아니고 정치적인 그 의미가 있다. 네. 예를 들면 고전에 미국의 이 그 정부 쪽에서 쿠팡 문제, 정부하고 의회 쪽에서 쿠팡 문제도 계속 제기를 했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손일보 목사님 그 구속 문제까지도 또 언급이 됐고, 그래서 뭐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말까지 미국 의회와 또 정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좀 기습적으로 충격적인 방식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분석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같이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양국 간에 또는 지도자 간의 신뢰 문제도 이렇게 걸려 있을 수가 있는데, EU하고 일본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미루고 있다. 시간 끌게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같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워낙 한 해에 200억 달러씩 10년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시간을 벌려고 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볼 때는 뭐 이중 플레이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시간 끌기처럼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신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안에 일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입법 문제였으니까 입법 문제로 빨리 2월 중에 매듭 지어서 더 확산이 안 되게 좀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 그 종교 탄압 뭐 여러 가지 뭐 해석 이를 두고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주 전에 이제 독촉 서한도 보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정부가 손을 놓고 이런 사태를 또 생기게 그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왜 갑자기 그런 관세에 대한 폭탄 발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배경을 사실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미국에 여러 환경들이 있고 실제로 국내적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중간 선거가 진행하는 올해 성과를 내야 되는 트럼프의 숙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미국 시민들한테 뭔가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국회가 좀 그동안에 빠르게 대미 투자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의 그런 여야의 뭐 갈등이나 대결 구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먼저 통과돼 버리면 실제로 미국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만약에 위헌으로 나왔을 때 이 꼬이는 스텝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의 내부의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여야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첨예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일본은 빠르게 그래도 승인이 스무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럽 의회만 하더라도 이런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또 승인을 보류하고 이런 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간에 한 국가라도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너무 부하 내용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현명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신뢰 구축에 다시 회복의 계기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재경위도 이제 분주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5개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계류 중이고 이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입장, 특별법으로 가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공방이 앞으로 다시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지 만약에 이제 특별법으로 가게 된다면 빨라도 2월 말에 처리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말 한 달 정도 기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이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산자부 장관이 사실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산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국에서 이런 뭔가 트위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준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국회가 이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승인하고 심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뭐 비준으로 갈 거냐 특별법으로 갈 거냐 공방하면서 뭔가 소모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그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현명한 판단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제로 국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비준의 생태보다는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지 그래서 한미투자기금의 조성이나 아니면 공사 설치에 대한 일부의 한국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의 이제 의지를 좀 미국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준 동의냐 특별법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법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여야가 같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이렇게 착수하려면은 이 MOU, 한미 간의 합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약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돼야 특별법 제정에 이제 착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민주당은 이게 조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비준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됐고 안 되니까 특별법 그 진행이 또 안 되고 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전부터 또 말씀드렸지만은 조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MOU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약 형식상 조약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그 헌법 60조에 그 나와 있는 그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조약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약 비준에 대한 동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58조에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에 부담을 줄 계약을 정부가 체결할 때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58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MOU의 형태이기 때문에 60조는 해당 안 한다 하더라도 58조는 해당하거든요. 분명히 국가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그 계약이잖아요. 이거 MOU라는 것도 그 낮은 단계의 계약이니까 그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다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저는 야당도 그건 동의 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익에 굉장히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민주당은 계속 조약이 아닌데 어떻게 비준 동의를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걸 딱 그냥 스톱시켜 놓고 그러니까 더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 58조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은 의결을 받게 돼 있으니까 국회에다 보고하고 내용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빨리 그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국회는 동의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 이미 계류돼 있으니까 심의 착수해가지고 빨리 하면은 2월 한 20일 늦어도 2월 안에는 좀 될 것 같고 그걸 트럼프 백악관에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런데 지금 진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 다 전해줬는데 트럼프가 무시하고 막 중간에 그걸 갖다가 25% 확정해버리고 바로 그 과세 매기고 이렇게는 잘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이 끼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2월 20일까지는 20일 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미국의 이제 그런 절차를 상황을 통보해주고 절차를 이제 설명하면 처리가 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다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정말 우리 여야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통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익을 위해서 공동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신뢰가 쌓인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금의 의지를 분명히 미국에 보일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 환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구유철 경제 장관도 환율이 만약에 불안하게 되면은 이 정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좀 발언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바가 있어서 미국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좀 더 경제 안전성과 함께 이런 관세 협약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야당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복귀와 함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내일 최고위에서 제명이 확정될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높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지 내일 결과와 앞으로의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포함한 국민의힘의 좀 그 전국 상황까지 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 분위기는 내일 그 제명 확정 좀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명이요? 저는 뭔가 다른 결정이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이야기한 걸로 보면은 이제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당 외에 이제 독자 세력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좀 미래를 도모를 하면서 당장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보궐선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데 출마하는 걸 또 타진해보고 네. 그렇게 할 거라는 전망들인데 뭐 그렇게 가든 어떻게든 간에 만약에 제명이 확정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수 분열 구도고 분열이 제도적으로 고착이 되는 지금까지 제명해가지고 당에서 내보내기 이전까지는 어쨌든 당 안에 있기 때문에 당 내 갈등이지만은 네. 이제 그걸 제명을 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지지층이 완전히 당과 절연해 버리게 되면은 보수가 구조적으로 이게 쪼개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은 지방선거는 뭐 하나만 하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중앙 권력, 국회 권력하고 행정 권력 다 민주당에 가 있고 사법부도 지금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넘어가면은 네. 아마 민주당 정권이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제지가 안 될 겁니다. 거기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열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툭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위원정당 해산시키겠다 이걸 만약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네. 그걸 막아낼 방법도 없어져 버려요. 이 똘똘 뭉쳐 있어도 세 분리해서 그걸 막아내기가 여의치 않은데 네. 쪼개져 버리면은 그 막을 길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당 지도부가 내일 그 결정 전에 조금 더 과연 이게 당에 도움되고 보수층에 도움되고 심지어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 네. 나중에 그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내일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내일 한동훈 제명으로 빠르게 정리할 것 같다. 그래서 당내의 그런 갈등 수순을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선거 체제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장동혁 체제가 되지 않을까. 단식하면서 내부에서의 그립감. 나름 리더십의 다시 공고함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오늘도 사실은 김건희 씨 1년 8개월 징역형으로 받았고 선고를 받았고 계속해서 재판들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통일교 이런 것들에 대한 정교유착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 권성동 의원도 2년형 받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내에 둔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명분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같이 가는 당내에서의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동혁 체제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갈 텐데 국민의힘의 그런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에 어느 순간에 또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오늘 김종혁 전 최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동혁 체제 오래 못 갈 것 같다. 결국에는 꼬꾸라지면 그 다음에 한동훈이 다시 반기를 들고서는 또 국민의힘을 또 리더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정치적 권력 분투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안과 미래든 소신파든 지금 개혁신당이랑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든 보수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의 그런 분열의 그런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을 짚어봤고 한동훈 대표의 내일 결과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민주당 역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현재로서는 좀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혁신당이 요구하는 당의 DNA 이제 보존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흡수 통합을 시사하는 그 이제 발언도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공천 셈법을 놓고도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토론과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유불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사실 이 합당 논의가 탑다운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은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잠잠한 상황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견해들이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사과도 하고 실제로 우리
당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부결하면은 이건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고위원들도 직전에 통보받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했느냐 이 타이밍과 절차에 관해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현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한 분 한 분을 설득하면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지선 출마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선 출마자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벌써 이제 예비 후보로서의 구도나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이미 기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것이냐. 이것 또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리더십의 그런 판단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정말 흡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의 조국 혁신당의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 여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합당 여부를 논의하기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논의를 계속 하는데 네. 실제로 그 과정이 지지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합당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인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결국에는 때문에 합당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합당이 될까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더라도 순탄치는 못할 것 같고 과정이 네. 필요성은 서로가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호남 민주당의 그 근거지인 호남에서 이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거든요. 지난번에 또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을 이기고 또 그 조국 혁신당이 배출을 했고 네.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20대 총선 때 호남 민심이 그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느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그냥 완전히 몰표를 줘가지고 거기 국회의원을 갖다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네. 그것이 거의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국 혁신당한테서 본거지에서 좀 밀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태든지 간에 합당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국 혁신당도 독자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뭔가 자기 세력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 당선을 배출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통합 협상 자체 당대 당에 있어서도 뭐 흡수 통합이냐 당대당 통합이냐 지분 그 보장을 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쉽게 합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안에서도 친명 쪽에서는 친문에 대한 또 거부감 때문에 조국 대표가 친문의 이제 구심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기들이 친문을 다 정리했다고 봤는데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당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친명 쪽에서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주도하고 있는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체제로 완전히 고착화 되는 거에 대한 또 친명과 또 청와대 쪽의 견제 심리 이런 것이 다 엮여 있어 가지고 네.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월까지는 어떻게 뭐 결론을 지어야 지선에 뭐 그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지금 3월달에 하고요. 그리고 네. 경선을 하고 이제 본선 확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4월까지는 이제 본선 확정하고 오히려 본선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합당을 갑자기 선언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지역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개 정도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처리 법안 개수를 60개에서 이제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이제 느린 국회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청와대와 그 정청래 대표 체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데 충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권력형 법안, 정치형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뭐 법 사법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검찰 개편 법안 이런데 계속
치중하고. 네. 근데 대통령이 일하려고 하면은 그런 그 일과 관련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비쟁점 법안들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정치 법안들이 야당과의 충돌에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따라붙고, 네. 그러니까 그거 빨리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려고 해도 민생법안에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스럽겠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서로 이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왔잖아요. 예. 뭐 청와대에서도 뭐 여러 차례 당 지도부하고도 원내 지도부하고도 만나오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왜 그런 부분을 조정을 못 하고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한 거는 결국 여당을 질타한 거거든요. 국회 주도권을 여당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여당이 다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안 되고 있다. 국회가 너무 느리다.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그동안에 이런 그런 좀 불편한 기류 또는 갈등 관계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우회적인 표현이지만은 이게 네.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정치적인 이게 좀 그 함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청 관계에 대한 좀 일종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미까지 나왔는데요. 예. 오히려 국회가 일을 빨리 해라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지는 말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을 좀 처리하자. 필리버스터 할 때 민생 법안 하나하나씩 24시간 하면은 결국에는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는 빠르게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 그래도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된 것만 해도 네. 의미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제명 그리고 당대표의 단식 이런 큰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일하는 모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정책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하루에 90개 법안 처리를 한 적이 있었나요? 본회의에서? 그보다 더 많이도 했죠. 아, 제 기억에는 뭐 수백 개를 한 적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하루 동안에.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는 또 많이 하고요. 또 경색 측면에서는 또 본회의가 안 열리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습니다. 종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정치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